내년에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는 만큼 연준이 통화 정책이 우호적으로 완화적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다. 그럼 왜 지금 매파적이야? 지금은 시장이 너무 기대를 했어요. 보통 감내하라 그랬잖아요. 네. 보통을 감내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보통 감내했으니까 자 이제 다 같이 죽읍시다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음 스텝은 경기 부양입니다.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서는 경기가 좀 위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은 생긴다. 그렇다고 해서 컬적으로 좋아질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는데 지금보다는 좀 나은 환경? 투자의 중요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원고, 투고, 쓰리고. 여기는 투자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그 얼마 전에 이런 기사 봤어요. 샤넬 매장 이젠 20분이면 들어갑니다. 네, 20분을 기다려야 돼요? 한풀 꺾인 명품 열기. 그게 꺾인 거라고? 예전에는 알잖아요. 막 문 열기 전에 새벽부터 가가지고 오픈런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20분이면 양호한 거군요. 뭐 소장님 명품 있습니까? 전혀. 전혀. 왜요? 역시나 예상대로. 아니, 없을 걸 알고서 물어봤는데 역시나 없으니까 놀랍지가 않네요. 명품 많으세요? 저는 없지. 내가 명품인데 뭐. 진짜 할 말을 잃었다. 미안합니다. 할 말을 잃었어. 시계 하나 있어요. 결혼할 때 오. 요거 하나 주고 받았어요. 비싼 거예요? 예. 나중에 우리 같이 술 마시게 되면 조심해요. 이거 털어가게? 선물은 안 좋네. 자, 샤넬, 에르메스, 까르띠에, 뭐 불가리 이런 게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겐 인간 명품이 있습니다. 20분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네. 바로 오십니다. 네,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전략팀장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간 명품. 좋다. 소개 마음에 들어요?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특징 처음에 왕창 띄워놓고 깝니다. 예, 까먹어요. 계속 깝니다. 투자하고 초창기 때 오셨는데 그때 우리가 없었다면서요? 네네. 처음에 진짜 제가 5회차 안 됐을 때 나왔었을 거예요. 근데 작가님하고 알아가지고 나와가지고 했는데 분위기 좋게 뭐 재밌게 하긴 했는데 네. 그래도 그때보다 지금 두 분이 또 한 번 뵈가지고 너무나도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지금 분위기가 더 좋죠? 네. 형식적인 멘트. 이제 무엇보다 그때쯤 나오셨을 때면 아마 장이 지금보다 훨씬 안 좋았을 네, 텐데 네, 싶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뭐 요즘이 좋은 건 아닌데 네. 어떠신가요? 일단은 시장이 그래도 2,500선대를 가는 듯 했지만 네. 불안불안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한때는 시장이 굉장히 베어리시했다가 네. 최근에는 조금 시장에 대한 뷰가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더 올라갈 수 있다. 아니면은 여기가 끝이고 이제 더 떨어진다. 라는 굉장히 엇갈리는 뷰인데 저는 좀 베어리시하게 좀 조심하자. 근데 최대 하도는 그거죠. 파월 연준 의장. 뭐 이따가도 뭐 얘기는 하겠지만 파월 연준 의장이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시장 뷰가 자꾸 바뀌냐. 그러면 변명으로 파월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쵸. 파월 연준 의장도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작년 12월만 하더라도 2022년 금리 인상 한 번밖에 안 한다 그랬어요. 아주 그 작년에 잭슨홀 미팅 때는 네. 우편으로 안 올라간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셨었는데 4%까지 내년에 올라갈 거라고 맞아요. 그 양반도 세계 연준 의장이면 세계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전 세계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이 가장 많은데요. 미국 중앙은행이.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도 계속적으로 뷰를 시장 상황에 따라서 뷰를 계속적으로 맞춰가고 있는데 저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경민 팀장이 그렇게 얘기했구나라고 끝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좀 추적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대응을 해나가자라고 많이 말씀드리죠. 요즘 변동성이 큰 그런 시장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제외하고 증권가의 요즘 최대 화두는 뭐예요? 그 증권가 애널리스트들끼리. 애널리스트들끼리요? 애널리스트들끼리는 최대 하더라기보다는 최근 신조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뭐예요? 뭐 태조 이방원 태조 이런 이방원 거. 뭐 그런 것들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이러다가 진짜 나중에 가서 헷갈리겠어. 태조 태조 이방원이 아닌데? 네, 그렇죠. 근데 저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네. 항상 그렇듯이 모두가 알고 있는 이슈는 더 이상 새로운 이슈는 아니다. 네. 맞아요. 또 하나는 너무나도 이런 신조어들이 나오고 그런 업종들을 한번 몇 면을 보면은 시장을 이끌어가기에는 되게 덩치가 작아요. 그래서 이런 중소형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의 중심에 서기는 좀 어려운 아직까지는 그런 업종들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 상황이 좀 불안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이 더 집중되는 거고 이쪽으로 수급이 막 집중되면서 좀 많이 올라왔는데 저도 요즘 세미나 다니면은 사도 되냐? 하고 물어보세요. 예.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좀 조심하자. 너무나 조심하자. 많이 올라왔고 지수 대비도 많이 올라왔고 네. 뭐 미국의 인플레이션 억제 법안이랑 맞물려서 굉장히 좋은 화두가 들어오긴 했는데 네. 그게 실적으로 언제 들어올지 언제 반영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만약에 수익을 본 게 있다면 네, 맞습니다. 정리를 하고 네, 손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손절이요.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건 네. 사실은 기존에 이미 손해를 봐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잖아요. 네. 더 하락해서 손해가 더 커질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자르는 게 맞다? 아니면 아예 지금까지 기왕 갖고 온 거 그건 가져가고 이익 난 것만 확실하게 확정 짓고 갑시다. 근데 그게 뭐 섹터가 뭔지를 봐야 그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고 투자 성향인 것 같아요. 네네. 만약에 나는 여기서 10% 20% 손실을 더 보더라도 난 끌고 갈 거야. 그냥 HTS, MTS 꺼놓고 기다릴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여기서 뭐 조금이라도 복구를 하고 싶다, 아니면은 나는 좀 트레이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손절했다가 좀 더 좋은 종목을 좀 더 싸게 잡자라고 말씀을 드리지, 무조건 동일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들고 있는 거 나도 보면은 네. 많진 않지만 어쨌든 좀 그래도 언젠간 가겠지. 그러니까 지금 아마 들고 있는 거 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뭐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대기업이나 이제 실적 좋은 것, 그건 그냥 저도 묻어두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요즘에 신조어로 뜨고 있는 거 이건 사실 묻어두고 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얘네들은 뭐 이익을 냈으면 한 번씩은 예. 조정을 하고 네.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할 이제 말씀이었습니다. 시장 뉴스 썰 브리핑, 아까도 이제 뭐 파월 의장 이야기했지만 그런 네. 거 이제 뉴스나 썰로 나온 것들 저희가 좀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조사한 브리핑 할 텐데 뭐 저희가 조사한 내용이 맞다 생각되시면 네. 조사 잘했어 라고 네. 해주시면 되고, 틀리면 틀렸어 라고 말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브리핑 해봐 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좋아, 브리핑 해봐. 자, 가시죠. 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강력한 매파적인 의지를 내비치자 증권가에서는 앞으로 성장주 비중을 줄이고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틀렸어. 어디가 틀려 먹은 거죠? 이게 완벽하게 틀렸다고는 하기는 어려운데 펀드 매니저들한테는 맞아요. 펀드 매니저들한테는 네. 포트폴리오 주식 비중을 90% 이상 네. 굉장히 많은 비중을 가져가야 되는 분들한테는 맞아요.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예. 10% 20% 빠지는데, 이들 경기 방어주는 5% 10% 빠질 거니까 네. 너희 펀드를 잘 지켜줄 거야 라는 차원에서는 맞는데, 얘네들이 수익을 줄 거냐는 거죠. 절대적으로. 예.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자료에는 배당주, 경기 방어주, 뭐 통신이나 음식료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네.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절대 종목에 대한, 업종에 대한 뷰를 말씀 안 드리고 있어요. 덜 빠진다, 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라는 이미지. 네. 주식장이 폭락을 하는데 얘네 혼자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틀렸고 네. 펀드 매니저들한테는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펀드 매니저들은 어차피 너희들이 무조건 들고 있는 돈으로 주식을 갖고 있어야 네, 된다면 그쵸. 그 중에서 덜 떨어질 걸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 중에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좋은데 그게 올라간다는 의미는 아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PCR 검사 폐지설에 저비용 항공주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여행 같은 리오프닝주도 회복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사 잘했구만. 그래요. 근데 이것도 되게 애매해요. 다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저비용 항공주가 저는 좀 포인트가 맞는 것 같아요. LCC 뭐 네, 그렇죠. 얘기하는 거. 왜냐면은 미국 가는데 비행기값 없는지 아세요? 한 300 아니에요? 얼마예요? 더 비싸요. 더 비싸요, 지금? 네, 300 몇십만 원 하는데, 네. 그러니까 옛날에 갔던 것보다 2배 이상 정도 올랐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와이프도 여행 한번 가볼까 했다가 예. 뜨악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동남아 가기에는 너무 덥고 애기가 힘들까봐 못 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제주도 갔다 왔는데, 지금 여행 갔다 왔다 하시는 분들은 전반적으로 동남아를 많이 가세요. 그래서 저비용 항공주 같은 경우에서도 동남아 쪽까지 항공 노선이 있는 종목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다만 최근 보면은 유가가 좀 많이 오르고 올랐다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리고
지금 여행 시즌이 조금 소강 상태로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얼마나 여행 수요가 있을까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되는데 저비용 항공주에 대한 포인트를 맞추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괌 갔다 왔거든요. 오, LCC 진짜요? 타고서 네네. 휴가 때. 근데 가득 차서 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네.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갔다 왔잖아. 그러니까 뭐 겨울에 한 번 더 갈래? 그렇죠. 갔다 온 사람들은 이제 안 가신 분들은 이거 가도 될까 하는데.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귀찮았던 건 아까 말씀 PCR. 드린 대로 PCR. PCR 네. 검사요. 48시간 전에 하고 와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그거 폐지한다라고 하면은 뭐 3일부터 폐지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뭐 안 갈 이유는 없어 보이더라고요. 네. 3차까지 이제 맞으면 그것만 맞으면 되는 되거든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도 만약에 열리게 되면 그쵸. 아마 LCC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지금 가장 우리가 흔하게 편하게 네. 갈 수 네, 있었던 네. 일본이 지금 막혀 있네요. 네. 근데 이제 일본도 거의 지금 좀 풀리는 네, 분위기여서 풀리는 분위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나 유럽까지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죠. 맞아요. 근데 그게 있더라고. 가격이 예전하고 비교하면 못 가는데 비싸. 그쵸. 비싸. 그 머릿속에 그 생각이 예전 가격이 지워져 버렸어. 맞아. 네, 그게 워낙, 그 시간이 네.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네. 네. 그쵸. 네. 지워져더라도 대한항공 같은 이런 건 이만큼 비싸고, 네. 그거에 비해서 LCC는 이거에 비하면 싸네. 그쵸, 그쵸, 그쵸. 이런 느낌이라. 네. 그 이제 가시는 분들은 마일리지 모아서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유럽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렇죠. 유럽으로 갈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반도체 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종목에 투자할 만하다고 JP모건은 이 조언을 했고요. 시티그룹은 반도체 가격이 연내 반등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조사 잘했구만. 어. 지금 딱 뷰가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 누구는 떨어진다, 누구는 올라간다, 누구는 안 좋다. 여기 누구는 오신 좋다. 분들도 그래요. 다 네. 그래요. 근데 저는 반도체 가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갑론을박이 있다고 본다면 예. 경기에 따라서 좀 봐야 된다. 일단은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는 상황이고 유럽 경기도 굉장히 꺼지고 있고 예. 지금 미국 GDP 성장 전망을 보면 올해 4분기가 전년 대비 0.1이거든요. 삐끗하면 마이너스 성장에 갈 수 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경기 상황도. 그런데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2023년 또는 2022년 또는 2023년 상반기 이때 언제쯤인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또는 실망감이잖아요. 네. 멀지 않았어요. 벌지는 않았는데 과연 이러는 그러면은 저는 확인하고 대응하자 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반도체가 좀 반등했다 또 밀리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이라면은 뭐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확실하게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들어가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기본적인 저희 컨셉은 올해 말 내년 초 안 좋을 수 있다. 경기 상황도 그렇고 반도체 사이클도 그렇고 근데 내년 하반기로 가면서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는 그림들 그런 바닥점 잡는 그림들이 나오면은 반도체가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 저 같은 주식 어떤 초보들은 사실은 그거 턴어라운드에서 언제 올라가나 그 시점 잡기 힘들거든요. 그쵸. 이제 뭐 시장에서 난리 피면 이미 또 늦은 거라 그냥 네. 차라리 이럴 때 어차피 저는 반도체는 언젠가는 갈 거라는 좀 믿음이 있거든요. 그냥 이럴 때 떨어지면 조금씩 네. 사두는 거 어때요? 저는 그거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분할 매수, 그러니까 주식이 많으신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식 비중이 적어서 현금 비중이 좀 있어서 나 이제 새롭게 또는 요만큼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늘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막 반등이 이만큼 나왔다가 좀 꺾였는데 여기서 뛰어들기보다는 코스피가 좀 내려앉을 때마다 뭐 분할 매수한다든지 아니면은 기준을 정하셔가지고 난 여기서 3% 빠지면 내가 가진 현금이 100이라고 한다면 3% 빠지면 10%, 15%, 20% 점점 떨어질 때마다 내가 살 수 있는 금액의 비중을 점점 늘려가면서 어느 정도 레벨을 가면은 나는 충분히 샀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그렇게 하시고서 내비두면은 저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이게 분할 매수가 네. 자칫하면 생각하지 않은 규모까지 투자금이 계속 소위 말해서 조금씩 사다 보니까 야 내가 원래는 처음에는 100이란 만큼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다 보니 1000이 됐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100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정해놓고 네, 나 미리. 100만 들어갈 거야. 네. 그리고 시장을 가장 좋게 보는 사람과 가장 베어리시하게 보는 사람에 대한 뷰를 가지고 예. 가격대를 대강 러프하게 선정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가격대까지 와서 다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좀 지켜보자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마 이 가격대까지 가기 전에 시장은 주가는 움직일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좀 분할 매수 하시는데 내 전체 매수할 규모
거기에 대해서 얼마씩 분할할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분할 매수하시는 게 솔직히 말하면 그건 무한정 물타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제한 물타기가 돼요. 네. 월급 받고 계속 물타기 하면서.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조금 계획적으로 하시면은 맞아. 생활이나 내 여유 자금에 훼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생각합니다. 참 오묘해요. 약간 너무 하죠. 빠지면 더 넣었어야 되는데 올라갈 때 맞아요, 그 생각 맞아요. 올라가도 맞아요. 또 더 넣었어야 되는데 뭐 계속 그 생각이니까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니까 네. 계획 세워서 나를 맞습니다. 딱 이렇게 절제하는 그 능력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예. 예. 자,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정부 합동대표단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시행에 대한 우리 정부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서 미국을 긴급 방문했고 현대차에서도 강력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해법이 될 수는 없을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지금 요즘에 이 IRA 때문에 아주 난리인 네. 것 같아요. 예. 조사 잘했구만. 아, 그래요. 예, 예. 일단은 이 법안을 대통령 서명까지 한 거를 되돌리겠다, 수정하겠다, 그건 거의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업계라든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원활하게 흘러가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되긴 했는데 저는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빠진 건 정말 아쉽죠. 좀 맞아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네. 뭐 이거 핀셋으로 뽑아낸 것 같기도 한데 기분이 별로 안 좋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아플 수밖에 없다. 네. 그렇지만 타이밍이 나쁘진 않다. 그래요? 그럼 어떤 의미죠? 단기적으로 아플 수밖에 없으면 네. 그러면 오히려 지금이 기회인 거 아닌가요? 요렇게. 아직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경기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타이밍이 좋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 내 생활이 힘든데 보조금 준다고 전기차를 사시겠어요? 택도 없죠. 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미국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그쵸. 그걸 네. 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전기차를 마구잡이로 살까? 아. 저는 그렇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2023년 하반기, 2024년 되면서 경기가 살아나면서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법안 때문에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으로 진출하는 시점, 거기서 생산하는 시점을 좀 빨리 당기고 있어요. 24년 내로 한다고 하겠다. 네, 그렇게 된다면 이게 턴어라운드에서 보조금 수혜와 경기 턴어라운드, 소득 개선과 맞물리는 시점에 잘하면 한국 기업도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단기적으로 좀 아프고 힘들 수밖에 없지만 조금씩 그 계획이나 속도를 좀 빨리 한다면 경기와 맞물려서 오히려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미국에서도 테슬라한테만 주는 뭐 세제 혜택이에요? 뭐라고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어차피 평생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끝내는 시점이 올 거 아니에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그렇죠. 같은 사실 보조금이라는 게 그 살 때 그냥 단순히 가격 싸게 해줘가지고 이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보다는 전기차의 보급 네. 확대를 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전기차가 보급되면 네. 보조금 끝내겠죠. 네. 끝내게 될 텐데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을 할 때만 안 끝났으면 참 좋은 거겠는데. 그러니까 그 지금 보조금을 주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막 사람들이 예민하게 보는 이유는 미국 전기차 판매가 그렇게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그래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건데 이때 탄력이 붙을 거 아니에요. 판매. 근데 여기에 수혜를 못 받는다라고 하는 건 되게 아픈 거죠. 근데 저는 이 탄력을 받으려면은 돈이 좀 있어야 되고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2023년 상반기 또는 좀 길게 되면 하반기까지 사람들이 여윳돈이 생겨서 적극적으로 전기차를 산다거나 그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네네. 경기가 안 좋으면 미국은 안 그래도 이제 석유가 다른 나라에 비해 좀 싼 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그 국민들이 네. 전기차로 네. 갈아타야겠다 이런 생각이 네. 안 그래도 적은데 네.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그걸 갈아탄다? 그쵸. 저는 그 말씀 굉장히 동의가 되네요. 예, 예. 좀 전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게 경기가 뭐 내년 상반기 네. 혹은 뭐 내년 뭐 하반기까지도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바라보시잖아요. 네. 그 시점은 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하루 앞을 못 내다보는데 네, 네. 사실 상반기 정도에는 경기가 좋아질까? 상반기가 끝나고 나면 하반기 네. 정도에는
저는 뭐 때문에 좋아하죠? 좋아질 이유가 없는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게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내년 이맘때쯤이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네, 거잖아요. 네, 네. 그거가 뭐예요? 뭐 일단은 경기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경기가 예, 예. 경기 사이클이라는 게 경기가 언제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했냐면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2021년 7월이 정점이에요. 작년 7월. 네. 아우 오래됐네. 올해 1년 됐네요? 네. 와. 1년 됐어요. 1년. 예, 1년 예. 지나고 있어요. 어느새. 오. 자, 그러면은 과거 경기 사이클을 보면 고점에서 저점까지가 평균 2년 정도 걸렸거든요. 네. 반 왔다. 네, 그러면. 반 왔다. 예. 그러면은 내년 7월 전후로 보면 바닥을 통과할 수 있겠다. 음.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 과정에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자, 그러면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면은 지금 미국 중앙은행이 물가가 제대로 안 잡히다 보니까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데, 고통 감내하라 그랬잖아요. 네, 고통을 감내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에? 이젠 연준이 고통 감내했으니까 자, 이제 다 같이 죽읍시다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자, 고통을 감내한 만큼 물가가 이 정도 떨어졌으면 우리는 다음 스텝은 경기 부양입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시점이 저는 내년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2분기 중에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맞물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2020 최근 경기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내년 상반기는 굉장히 안 좋겠죠. 네. 예. 자, 그러면은 내년 하반기를 바라볼 때는 이 올해 하반기 때 경기가 막 둔화됐던 그림들이 기저효과로 들어올 거고 2023년 상반기 때 거의 경기 침체네 아니네 하는 정도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던 그림은 2024년 상반기에 들어오겠죠. 예. 이렇게. 그러면은 경기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서는 경기가 좀 위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은 생긴다. 그렇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막 경기가 막 폭발적으로 좋아질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는데 지금보다는 좀 나은 환경 그리고 저점을 통과하면서 올라간 우상향할 수 있는 환경 그런 것들을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들어보면 그러네. 지금보다 더 나빠져도 더 나빠질 게 뭐 더 있나? 근데 지금 워낙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뭐 연쇄적으로 네. 이제 뭐 경제가 축축축 하던 게 지금 뭐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그쵸. 움직이니까 저는 사이클이 좀 더 짧아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짧아지곤 있어요. 짧아지곤 있는데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은 중국이 가장 먼저 힘들어졌고 그 다음에 미국, 유럽, 그 다음에 뭐 수차적으로 이렇게 힘들어지잖아요. 예. 근데 중국이 먼저 바닥을 잡아가는 듯한데 쉽게 회복을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유럽이 더 망가지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서로 국가별로 엇갈리는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좀 회복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 좀 여유 있게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저는 내년은 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는 만큼 연준의 통화 정책이 조금은 우호적으로 완화적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다. 그러면은 그럼 왜 지금 매파적이야? 막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지금은 시장이 너무 기대를 했어요. 내년에 금리 인하할 거야. 라는.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거든요. 그렇죠. 그 말이 네. 있어요. 내년이면 야 이 고통 지금은 끝날 걸 내년 이맘때쯤이면 예. 그러면은 물가가 제대로 안 잡혀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로 들어왔냐면 7월 말만 하더라도 7월 FMC 끝나고 네. 7월 FMC에서 파월 연준의장이 되게 시장 친화적인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면은 12월 올해 연말까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레벨은 평균적으로 3.3. 연준이 제시한 점도표는 3.4인데 네. 그보다 못할 거야. 내년은 금리 인상 없고 3번 이상 금리 인하할 수 있어. 라는 게 7월 말에 들어왔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전. 예. 한 달 녹화 전인데 기준. 예. 이렇게 되니까 연준 위원들 사이에 난리가 난 거예요. 잠깐만 우리 금리 인상을 75분 분명히 했는데 효과가 없잖아. 아하. 이러면서 지금 연준 위원들 발언들을 모아서 보면 가장 비둘기파적이라는 사람들까지도 지금은 굉장히 매파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경기 침체를 감내해서라도 물가 빨리 잡아야 된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 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런 와중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문이 있으면 네. 전체가 있으면은 그 중에 비둘기파적인 것만 골라서 빼버리고 매파적인 것만 말할 정도로 8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분량도 굉장히 네. 확 줄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우스갯소리로 이거 연준 위원들이 검토한 거 아니냐. 비둘기파적인 들어간 문구 다 뺀 거 아니냐 일부러. 그럴 정도로 매파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연준 위원들 전반적으로는 기대, 금리 인하할 거야 라는 기대를
빨리 누그러뜨려야지 예. 물가를 잡을 수 있다. 빨리 잡을 수 있다. 그리고 물가가 빨리 떨어져야지 그 다음 스텝을 고민할 수 있거든요. 물가는 이렇게 높은데 경기가 더 나빠진다. 예. 그러면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할 수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예. 경기 침체는 가는데 물가 너무 높아. 네. 그럼 이거 방법이 없거든요. 제대로 된 방법이. 그런 것들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물가를 빨리 끌어내리고 경기가 침체 간다 하더라도 물가가 낮춰놓은 상황에서 바라보면 통화정책적으로는 운용 의묘를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은 연준은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강경한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데 물가가 어느 정도 레벨이 낮아지고 경기가 어느 정도 굉장히 나쁘다라는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그땐 또 연준은 좀 스탠스를 바꾸면서 경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다. 말하는 거 그대로 믿으면 얼마나 좋아. 지들이 기대감 준 것도 약간 수습해야 되니까 흘린 물 지금 닦으려고 또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러면서 내심 또 시장에서는 그래 말은 진짜 세게 욕만 안 하지 세게 그죠. 하는데 저거보다는 좀 나을 거야. 또 네. 이런 기대감이 생기게. 그거만 진짜 찍어 눌러서 어렵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재미있는 투자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인간 명품 네. 우리 이경민 팀장님과 일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제 빨리 성장해야 돼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네, 쑥쑥 크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네.